가끔은 눈물이 묻은 사연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죠. 사연 부스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옳고 그름이 너무나도 뻔한데도 그걸 뒤엎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억지에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사랑을 버티고 삶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그런 억지 앞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생이 어느 날 뜻밖의 사람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모든 게 다 통할 거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도 밥벌이 앞에선 자주 흔들리고 꿈이란 것도 삶의 무게 앞에선 속절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때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훅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서진과 유진은 그렇게 만난 부부였다. 29에 결혼한 두 사람은 같은 대학 교육학과 선후배였고 졸업 후 각자 다른 학원에서 경력을 쌓다가 결혼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동네 학원을 함께 차렸다. 서울에서는 목이 좋은 학원가에서 일했지만 둘 다 사람에 지쳐 있었다. 쉴 틈 없이 바뀌는 교재와 학부모들의 민원, 매출 압박 그 모든 걸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조용한 동네였고 그렇게 둘은 하늘쌤 공부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학원을 열었다. 유진은 초등 고학년 수학과 영어, 서진은 중등 수학과 과학을 맡았다. 반은 많지 않았다. 애초에 동네 인구가 많지 않았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도 없었다. 덕분에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아이들도 대체로 착했다. 작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 평화는 은채 엄마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은채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유진이 맡은 반 학생이었다. 말이 많고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였지만 기본적으로 밝고 순수한 성격이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엄마였다. 은채 엄마는 첫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유진에게 별도 전화를 걸어 아이의 특이사항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우리 은채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면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께서 꼭 정서적으로 먼저 칭찬해 주셔야 해요. 라거나 은채는 자존감이 낮아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야 해요. 라는 식이었다. 유진은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예민할 수 있고 아이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다. 아이가 푼 문제를 매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거나 수업 내용을 상세하게 문자로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주 3회 수업이었는데 매 수업마다 30분 넘게 피드백 전화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저녁 11시에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켰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혹여 수강을 그만두면 학원 운영에 타격이 생길까봐. 서진은 아내의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유진은 괜찮다며 자꾸만 자신을 속였다. 그래도 아이는 괜찮아. 수업할 땐 귀엽고 열심히 하니까. 라고 웃었지만 그런 유진의 눈엔 하루가 다르게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은채 엄마가 학원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다짜고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선 다 들리게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요즘 시험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학원이 책임지셔야죠. 그날은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던 무렵이었다.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라 학원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서진이 급히 나서서 진정시켰다. 은채 어머님, 잠시만요. 무슨 일이신지 진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은채 엄마는 막무가내였다. 제가요, 선생님한테 몇 번을 말했어요. 애가 자존감 낮으니까 칭찬 위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 틀렸다고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애가 집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공부를 못하게 만든 건 선생님이에요. 그날 이후 은채 엄마의 민원은 점점 더 거세졌다.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는 학원 운영하실 자격이 없네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서진은 은채 어머니와의 개별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SNS에 학원 비방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이었다. 결국 유진은 학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은 다 괜찮았지만 딱 한 명의 존재가 유진을 무너뜨렸다.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었고 그저 책상 위에 손편지 한 장만 남겼다. 내가 더 버텨야 했는데 미안해. 나 조금 쉬고 싶어. 서진은 그 손편지를 들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조용했던 그 학원에 그날따라 유난히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유진이 떠난 그날 밤 서진은 학원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텅 빈 강의실엔 유진이 남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칠판 구석에 적어둔 다음 시간 복습 단어 10개라는 귀여운 글씨.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학습지들. 서랍에 들어있던 아이들의 자그마한 편지들. 유진은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대했다. 선생님은 수학보다 너희 웃음이 더 좋다는 말도 곧잘 했고 아이들도 그걸 느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부모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부정당한 기분에 사로잡혀 떠나버렸다. 서진은 유진이 머무는 친정집으로 몇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다. 문자에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도 정리가 안 돼. 라는 짧은 답만 왔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완전히 끝내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서진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유진이 떠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은채 엄마는 유진이 사라진 걸 자신 덕분이라고 여기는 듯 행동했다. 선생님이 학원을 떠난 건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그녀는 주변 학부모들에게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늘쌤 공부방 선생님. 정서적으로 아이를 배려 못해요. 성적 떨어지니까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도망갔대요.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문의를 해왔다. 선생님, 유진 선생님이 무슨 문제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서진은 그런 이야기들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할수록 오해는 더 커질 뿐이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수업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착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악성 소문은 물처럼 스며들었다. 믿지 않더라도 한 번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그 즈음 은채는 수업 중에 점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칠판에 문제를 풀어도 멍하니 있고 다른 아이들이 질문할 때도 고개를 숙였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 아이가 걱정됐다. 아무리 부모가 문제라도 아이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수업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은채에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텐 말해도 괜찮아. 은채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가 맨날 선생님 욕해요. 유진 선생님도 막 이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난 안 그런 거 같거든요. 나 그 선생님 좋아했는데.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나. 어른의 판단 하나로, 감정 하나로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걸까. 서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고민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누군가를 위해 참고 넘어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며칠 후 사건이 하나 터졌다.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 하늘쌤 공부방에 대한 악성 글이 올라온 것이다. 제목은 아이 자존감 무너뜨리는 학원 조심하세요. 글에는 학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었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아이의 성적 저하를 무시했다. 정신적으로 아이가 고통을 겪고 있다. 는 식의 과장이 섞인 주장이 이어졌다. 글을 쓴 사람은 따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상 은채 엄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글 아래엔 여러 댓글이 달렸다. 요즘도 그런 학원이 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같은 반응이 많았다. 물론 학원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론은 빠르게 기울었다. 그날 이후 신규 등록 문의는 뚝 끊겼고 기존 수강생 중 2명이 학원을 그만뒀다. 이유를 묻자
학부모는 그냥 아이가 다른 과목 하고 싶어 해서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서진은 직감했다. 모두 그 글 때문이다. 결국 서진은 커뮤니티 글을 캡처해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긴 벅찼다. 그래서 그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떠난 뒤에도 일이 커지고 있어. 너한테 너무 무리하게 버티게 했던 것 같아. 나 혼자 이겨내볼게. 그래도 혹시 괜찮아지면 연락 줘. 며칠 후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 지금 생각 정리 중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지 명예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이었다. 학원 문을 여는 손길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침마다 서진은 셔터를 내리기 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작은 동네 골목의 하늘은 늘 맑았지만 그의 마음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유진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공허했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비방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재확산됐다. 심지어 이제는 아이들도 가끔씩 묻기 시작했다. 선생님, 진짜 어떤 애 엄마가 화내서 유진 선생님 그만둔 거예요? 아이들 눈에도 보이는 변화였다. 서진은 꾹꾹 눌러 참았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그게 참말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문제는 더 깊어졌다. 어느 날 학원 앞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정갈한 흰 봉투에 검은 글씨로 쓰인 메시지. 아이를 상품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교육자의 자격이 없는 분이 아이를 망칩니다. 발신인은 없었다. 글씨는 정성스럽지만 차가웠고 내용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날 밤 서진은 경찰서를 찾았다. 온라인 명예훼손, 협박성 편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상담했다. 상담을 맡은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특정되셨나요? 서진은 캡처한 글을 보여주며 말했다. 정확한 아이디는 모르지만 내용상 은채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류한 학부모 중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은채 엄마가 학원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대낮이었다.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는 척 학원 간판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아, 여기가 그 문제 생긴 학원이에요. 우리 아이가 여기 다녔는데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동네방네 퍼졌다. 서진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아이가 병원에 다닌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었다. 하지만 동네라는 좁은 공간에선 거짓도 사실처럼 들릴 수 있었다. 유진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통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 다시 갈게. 그냥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 이젠 나도 말해야겠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그의 감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참담함이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결국 아내를 더 크게 상처 입혔다는 자책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며칠 후 학원으로 돌아왔다. 복귀 첫날 학원 앞엔 예상대로 은채 엄마가 서 있었다. 유진은 그녀와 마주쳤다. 아직도 이 학원에서 뭘 하시겠다고요? 나는 비아냥해.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떠난 게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려면 여기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 말에 은채 엄마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지만 이미 학원 앞엔 몇몇 학부모들이 와 있었다. 모두 듣고 있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그날 이후 유진과 서진은 공동명의로 법적 고소장을 접수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악성 메시지, 우편물,
그리고 학원 앞 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까지 정리했다. 학원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둘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들의 복귀를 기뻐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손편지를 보내며 응원해줬다. 하지만 그 무렵 뜻밖의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은채가 상담 치료를 받은 병원이 실은 그녀 어머니가 일하는 지인의 병원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진료 기록은 모두 심리적 문제로 학습 거부 증상이 있음이라는 모호한 소견뿐이었다. 정식 정신과 진단은 아니었고 진료 기록도 은채 엄마가 꾸준히 관여해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 서진과 유진은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학부모의 감정적 분노를 넘어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은채 엄마는 단지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뜻에 따라 교사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진과 유진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말없이 응원해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학원 한켠, 유진이 늘 앉던 자리엔 다시 그녀의 물건들이 놓이기 시작했다. 낡은 펜꽂이, 색 바랜 교사용 타이머, 아이들이 붙여준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은 물통까지. 돌아온 일상은 이전과 똑같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서진은 유진에게 말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두려웠어. 다시 이 공간에 서면 예전 그 감정이 올라올까봐. 근데 애들이 반겨주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녀는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봤다. 그 눈빛엔 아픔과 후회, 그리고 다짐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씩 다시 안정을 되찾아갔다. 유진의 복귀를 가장 반긴 건 의외로 은채였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은채가 살짝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저번에 제가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채의 눈엔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진심에 처음으로 자신의 복귀가 옳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이 밀려왔고 괜히 서진의 눈을 피하게 되는 날도 많았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또 다 떠밀어버릴 수 없지. 그렇게 자기암시를 하면서도 때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서진 역시 무사한 척했지만 밤이면 서랍 속에 쌓인 진술서와 법적 문서를 꺼내어 다시 검토하곤 했다. 법정 대응은 생각보다 더딘 진행이었다. 상대 측은 게시물 작성 사실을 부인했고 모든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도 여러 차례 지연됐다. 무엇보다 은채 엄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에 민원을 넣고 학부모 카카오방에 돌려가며 애 교육을 상품처럼 대하는 교사들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흘렸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은채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는 유진을 학원으로 찾아와 말했다. 저도 이 일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분 민원이 많거든요. 아이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힘들겠다는 말 교사들끼리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은채가 학교에서 쓴 일기 복사본이었다. 이건 제출한 일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 보여서 필요하실까 봐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엄마가 학원 선생님을 또 욕했다. 나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엄마가 나 대신 선생님을 나쁘다고 했다. 엄마가 화내면 좀 무서워서 나도 같이 욕했다. 사실 난 그 선생님 좋아했는데.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유진의 손이 떨렸다. 일기의 필체는 아이의 진심이 담긴 것처럼 정직했다.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생각이 아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증거였다. 서진은 그 일기를 손에 넣자마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명예훼손 소지 있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식 소송이 시작된다는 통보와 함께 은채 엄마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후 그녀는 학원 앞에 또 나타났다.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거 진짜 소송 거셨어요? 이딴 일로.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셨어요?
유진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이딴 일 때문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질 뻔했어요. 당신 말 하나하나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당신 아이는 보호하면서 왜 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녀는 덤덤히 말했다.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억누르는 듯한 말투였다. 은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자리를 떠나며 보자고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라는 말을 남겼지만 그녀의 발걸음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학원으로 도착했다. 이번엔 익명이 아니었다. 바로 은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자필 사과문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유진 선생님, 서진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제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많은 분께 폐를 끼쳤습니다. 그간의 소란에 깊이 사과드리며 딸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판단을 흐렸던 제 책임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앞으로도 변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의 진심이 보이는 순간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든다. 그날 밤 서진과 유진은 둘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용한 식당,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유진이 말했다. 나 요즘 무서운 게 하나 생겼어. 혹시라도 내가 이 일 겪고 나서 아이들한테 더 날카로워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너한텐 다시 시작할 이유야.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래도록 보고 싶던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학원에는 조금씩 바람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떠들썩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스며들었다. 유진은 변함없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고 서진은 아이들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했다. 마치 처음 그들이 이 학원을 열었을 때처럼 소박하고 정직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악성 글은 이미 삭제됐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하늘쌤 공부방 선생님들 참 대단하다 는 말이 퍼졌다. 일부는 자진해서 학교 측에 진정서를 내며 유진과 서진을 지지했고 아이들은 간식 편지를 적어 책상 위에 살짝 올려두곤 했다. 선생님, 수업 재밌어요. 저희는 믿어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결국 그 작은 글자들에서부터 오는 거였다. 유진은 어느 날 은채를 불렀다. 수업이 끝난 후였고 교실엔 아이들 목소리가 사라진 고요만 남아 있었다. 유진은 은채에게 차분히 물었다. 요즘은 어때? 은채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아직 화 많이 나 있어요. 선생님 나쁘다 그러고 근데 전 그냥 조용히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뭘 느끼든 너는 너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른 말이 늘 옳은 건 아니거든. 마음이 헷갈릴 땐 그냥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지만 생각해도 돼. 은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다 다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그때도 지금도 선생님 좋아해요. 그 짧은 말에 유진은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가 다시 교단에 서야 했던 이유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한편 은채 엄마는 여전히 대응 중이었다. 그건 오해였다. 내 아이를 위한 정당한 민원이었을 뿐이라며 진술을 반복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선 말이 꼬였다. 무엇보다 일기장, 학교 선생님의 진술, 동네 주민들의 목격담이 쌓이자 상황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변호사 측은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사소송도 병행했다. 법적 결과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유진과 서진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평소 조용했던 학원 건물의 건물주 할아버지가 직접 학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선생님들, 내가 요즘 커뮤니티 눈팅 좀 했는데
내가 말이야. 그런 거 다 믿는 성격은 아닌데. 이번엔 달랐어. 그동안 말 안 했지만 참 잘하셨어요. 저기, 임대료 한 달 정도는 그냥 내가 봐드릴게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서진과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이런 일은 기대한 적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누군가의 선의는 항상 그렇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칠판에는 아이들과 함께 정리한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는 작은 코너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해줘서 좋았어요. 틀렸을 때 괜찮아라고 해서 안 울었어요. 같은 말을 적어두었다. 유진은 그 글 하나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자신이 도망친 게 아니었다. 무너졌던 게 아니라 잠시 멈췄던 거였다. 사람은 가끔 그렇게 멈춰야 다시 걸을 수 있다. 서진은 유진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더 단단하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텅 빈 교실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후의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고 조용한 희망이 그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봄이 끝나갈 무렵 유진과 서진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고 즉 은채 엄마에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의 일방적 주장과 감정적 판단에 의해 원고들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초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됐어. 이제야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이 판결이 나오자 지역 커뮤니티는 다시 술렁였다. 그간 조용히 눈치만 보던 몇몇 학부모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그 엄마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게 교육일까요? 라는 말이 오갔고 학원에 대한 동정과 응원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건 바로 등록문이었다. 그간 끊겼던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혹시 아직 자리가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하루에도 여러 건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뜻밖의 전화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은채 아버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선생님, 혹시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유진과 서진은 만나기로 했다.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여는 상황이었다. 만남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은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엄마니까 저럴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은채가 밤에 악몽 꾸면서 엄마가 선생님 미워하면 안 돼라고 중얼대는 걸 보고 이제는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은채의 심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부 사이도 급격히 틀어졌고 학교에서도 진료기관에 정식 보고가 들어간 상태였다. 저 혹시 가능하다면 은채만이라도 다시 선생님 수업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지만 아이만을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가 원한다면요. 단, 아이가 정말로 괜찮아졌는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다시 오는 걸로 해요. 은채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거듭 감사를 전했다. 그 만남 이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작은 마을의 교사 괴롭힘 사건이라는 주제로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유진과 서진은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경위와 심리적 고통, 그리고 복귀의 과정까지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학원 전화는 폭주했고 어떤 학부모는 꽃다발을 들고 학원 앞까지 찾아왔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저희 아이 꼭 여기 보내고 싶어요.
그 중엔 유진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도 있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수줍게 인사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 수학 싫어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과학 동아리 회장이에요. 그 말에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기억나지? 내가 맨날 손톱 물어뜯던 거. 그러자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 유진은 한참을 웃었다. 하루는 유진이 수업이 끝난 후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만 쪽지를 발견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착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상처받았던 모든 시간, 의심했던 모든 마음, 그리고 버텨낸 모든 날이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서진에게 말했다. 우리 학원 이름 바꿔볼까? 서진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하늘샘 공부방. 좋잖아. 유진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젠 그냥 공부방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 같아서. 다시 봄 교실, 어때? 서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우리한테 진짜 봄이 왔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긴 겨울을 지나 자신의 봄을 맞이했다. 다시 봄 교실, 학원 간판이 바뀐 건 6월 중순.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던 날이었다. 새 간판은 손으로 그린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는 공간.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학원 분위기가 전혀 달라 보였다. 유진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참 신기하지. 똑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여. 서진은 옆에서 말했다. 사람도 그렇지.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사랑받으면 전혀 다른 얼굴이 되잖아. 학원은 그날 이후로 더욱 분주해졌다. 재등록을 원하는 학생이 늘었고 친구를 데려오는 아이들도 생겼다. 유진은 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표정으로 수업을 했고 아이들도 그녀의 변화에 자연스레 반응했다.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너네가 잘하니까 그렇지. 짧은 대화 속에 신뢰가 자랐다. 은채는 여전히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몇 주 전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다. 은채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은채가 다시 유진 선생님 수업 듣고 싶대요. 유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마음이 완전히 풀렸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는 아이였다. 어른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면 이번엔 그걸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오후 조용히 열린 문으로 은채가 들어왔다. 어깨는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엔 노란색 공책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거 예전 수업 복습한 거예요. 저 다시 배워도 돼요? 유진은 대답 대신 공책을 펼쳤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성이 묻어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유진은 꾹 참았다. 그럼, 근데 이건 복습이 아니라 예습처럼 잘했는데. 은채는 그 말에 수줍게 웃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은채는 또박또박 말했다. 선생님, 엄마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공부할래요. 엄마가 화내도 제 마음은 선생님이 알아줘요. 유진은 은채를 조용히 안았다. 그래, 그 용기 잃지 마. 한편 은채 엄마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판결문에는 자기 신념이 타인의 삶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했다는 문장이 명시됐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동네에서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천천히 잊혀져 갔다. 사건이 완전히 끝난 날, 유진과 서진은 처음으로 함께 긴 휴가를 떠났다. 바닷가 근처 조용한 마을, 사람 없는 해변, 나무 그늘 아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았다. 유진이 말했다. 우리 진짜 많이 버텼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단단해졌어. 앞으로 뭘 만나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돌아오는 길, 유진은 자신의 노트에 짧은 글을 적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는 증거라는 걸.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적은 유진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칠판을 닫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오늘 아이들이 어떤 걸 더 이해했으면 좋을까 고민했다. 그 모든 과정이 행복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선생님도 너희랑 공부해서 재밌었어. 작은 교실, 12개의 책상,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조용히 고요히 우리 삶 속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지나간 자리엔 때로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꽃이 피어나기도 하죠. 오늘 사연 속 두 사람처럼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겨울을 지나고 있든 분명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사연 부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